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하고요. 근데 정말 꿈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게 저만 느끼기 좀 아쉽네요. 이 무릎 때문에 진짜 다른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살아나준 덕분에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무릎아. 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말 자세하게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인터뷰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짧은 순간에 제가 다 많은 걸 이야기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올림픽 끝나고 뭐 자세한 건 다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 그 금메달이요. 지금 보니까요. 승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무언가 분노의 금메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최종 승리한 뒤에 안세영 선수가 뭔가 지적의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언론을 통해서도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안세영 선수 등 다른 선수들과 함께 공식 기자회견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귀국길에 오른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어제 뭔가 좀 그동안 참았다. 이제는 할 말 좀 하고 싶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추가로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가 어떻게 보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올림픽을 우승하고 싶었고 또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악착같이 매달렸던 이유가 뭔가 본인의 얘기와 주장에 힘이 실리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 목표를 이뤘으니까 지금은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안세영 선수가 내놓은 얘기들입니다. 본인의 부상 얘기를 먼저 해요.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이 실망했다. 요즘에 대표팀이라고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협회, 배드민턴 협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대목을 놓고 굉장히 술렁술렁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압축적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최 평론가님. 예. 안세영 선수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이걸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 앞서서도 정리가 된 것처럼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부상을 당했죠. 예. 무릎 부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팀이 안이하게 생각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고 보호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팀에 대한 실망은 결국 이 협회에 대한 실망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상 관리, 선수 보호에 관한 이 실망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단식 전문 선수입니다. 그런데 예. 대표팀의 운영은 역대 우리 배드민턴은 여자 복식에 강했거든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혼합 복식, 여자 복식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 근데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 복식 위주로 대표팀이 운영되다 보니 이 안세영 선수로서는 자신의 그 훈련 방식이나 이 훈련의 일정에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로했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이 대표팀 훈련이 예. 그냥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대표적으로 우리 근육 강화 프로그램이죠. 근육 운동 프로그램. 우리가 보통 웨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근육 운동 프로그램이 1년 365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훈련 방식도 몇 년 전과 지금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방식, 똑같은 훈련으로 몇 년 동안 1년 365일 계속 해왔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네. 예, 이러다 보니 선수들로서는 지겨움을 느낄 수 있고 지겨움을 느끼는 순간에 아차하면 부상 발생 위험이 높고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크게 보면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요, 안세영 선수가 얘기한 것 중에 트레이너 얘기를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하면서 굉장히
열악하다. 트레이너 지원상 이 얘기도 했다는데 이거 뭡니까?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운동 세계의 속사정이다 보니까 기사만 보면 혹시 오해의 예. 소지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예. 당하고 오진이 있었죠. 최초의 진단이. 예, 오진이 있었고 오진으로 인해서 진료 이후에 계속 이 훈련과 대회 참가를 반복하다 보니까 지난해 말에 재검진을 받았을 때 올림픽 뛰기 힘들다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럼 처음에 오진이 나왔는데 오진을 바탕으로 그냥 뭐 치료나 이게 운동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재검진을 받았는데 이거는 뛰기가 어려운 지경이다라는 판정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그 상황에서 선택한 게 그냥 통증에 적응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 상황으로 계속 올림픽을 준비해 온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 부상이 좀 더 악화돼 가지고 힘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금메달 딴 뒤에 가장 먼저 얘기 내온 게 부상에 관한 무관심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놓은 거군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안세영 선수로서는 이 무릎 부상이 확실히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나 훈련에 참가하더라도 이 무릎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의학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전문가가 이제 트레이너죠. 예. 이 트레이너를 자기 전담 트레이너를 요구하는 겁니다. 협회에. 그런데 협회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들어주지 않다가 한참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뒤에 이 안세영 선수 전담 트레이너를 채용을 했는데 예. 지금 파리올림픽 열리고 있죠. 8월에. 7월 26일에 개막하고. 근데 그 당시 이제 계약 기간이 6월이었습니다. 그 같이 파리로 못 간 거네요? 6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해촉을 한 거죠. 추가로 다른 인물에 연장을 한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대표팀에는 대표팀 트레이너가 있으니까 예. 이 배드민턴 대표팀 다른 선수들과 함께 예. 공동으로 관리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세계 랭킹 1위고요. 금메달이 유력시되고 이런 선수이고 이미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선수에게 그리고 거기다가 특별한 특혜가 아니라 부상을 달고 다니는 선수들에게는 예.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한마디로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배신감 또는 인간적인 이 심리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배드민턴 협회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공식 해명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이제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 되니까 예. 전화를 개별적으로 받은 이 배드민턴 연맹의 임원들로부터 이제 개별적인 해명이 나오고는 있죠. 예. 근데 공식 해명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 기본적인 배드민턴 연맹의 얘기는 예. 귀국하는 대로 직접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난 다음에 공식 입장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최동호 평론가께서 아주 상세하게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걸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성취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사실 뭐 정치권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요. 뭐 스포츠는 사실은 많은 분들의 특히 올림픽은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정치권도 관심을 많으시는데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사실은 안세영 선수가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은 파리 현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했어야 됩니다. 다른 선수가. 근데 거기에 불참했거든요. 이거는 강력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뭐 개인의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너무 지쳐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안세영 선수가 개인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식 인터뷰만 불참하고 본인적으로 메시지는 던지겠다. 본인이 지금 갖고 있던 지금 쌓아왔던 할 소리는 하겠다라는 지금 작정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아마 협회 공식 인터뷰 자리에 나갔을 경우 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제한될 수 있고 좀 분위기가 좀 아무래도 협회 공식 인터뷰이기 때문에 예. 협회 관계자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불편한 얘기를 참 나누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편하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참았던 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식 협회 인터뷰보다는 아마 개인적 인터뷰 아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는 언론의 인터뷰를 지금 수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가 나쁜 의미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예. 협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협회에 뭔가 감정이나 협회 의견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솔직한 의견을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세영 선수의 이런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실은 배드민턴 대표님 감독은 미리 예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올림픽 끝나면 아마 뭐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예고인데 실제로 그 예고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세영 선수가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어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을 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최동호 평론가? 그러면 일단 양궁과 배드민턴 상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럼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선수 선발과 관련돼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죠. 뭐 양궁이 어떻게 특히 여자 양궁 같은 경우에 단체전에서 이 36년 10회 연속 올림픽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보도가 나와서 많은 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게 되면 안세영 선수도 지금 이 국가대표 선발과 관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고요. 예. 그 이전에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가 대표 선발자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공개적으로 과거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비해서 양궁은 선수들 탈락한 선수나 선발된 선수나 다 결과에 인정을 합니다. 뭐 얘기가 없어요. 그런 무슨 전혀 잡음이라든가 없죠. 이런 게.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실력으로만 결해서 뽑는다는 얘기인데 예. 이런 차이점이 있죠. 이런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안이 갈라지느냐. 이 배드민턴은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50%가 심사위원 채점 결과를 반영하고 예. 50%가 선발전 결과를 반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심사위원 채점 결과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 연기 종목, 피겨나 뭐 리듬 체조 같이 선수들의 이 연기를 보고서 기술 요소 빼고 기술 요소를 어떻게 충분히 아름답게 미적으로 구현했는지를 평가하는 심판의 주관적인 요소가 예. 심사위원 평가이죠. 근데 이 배드민턴은 그냥 세트별로 21득점 해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결과 그대로가 실력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것 말고 이런 플레이를 어떻게 심사위원이 또 별도로 채점해가지고 50%나 국가대표 선발전에 이 요소를 반영하느냐. 이 결과 배드민턴에서는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요. 예. 선수 선발로 짜여진 엔트리가 수시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뭔가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렇죠. 그 결과는 이미 그 대표 선발전 경기 결과는 드러나 있는 정형화된 요소이고요. 이 결과를 뒤집는 거는 심사위원의 채점이겠죠. 심사위원이 예를 들면 이 선수는 체력이 좋다. 이번 대회에는 공격이 뛰어난 선수가 많은데 이 선수는 뭐 수비력이 뛰어나다. 또 서비스가 좋다라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를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만회주게 되면 뭐 엔트리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문제 제기가 배드민턴 선수가 실제로 2021년에 문제 제기했던 내용인데 그 사이에 변화가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이 상황이 지금 그래서 약간 양궁과 비교하면서 양궁처럼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리고요. 안세영 선수가 처음에 문제 삼았던 본인의 이제 부상, 그러니까 몸 상태죠. 이거에 대해서 한 얘기도 좀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뛰어서 그런가 몸이 되게 무겁기도 했고 또 많이 아프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근육통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아프지만 그래도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지금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시안게임 부상 이후에 좀 재활에만 집중하면서 정말 온전히 몸에 좀 충전하는 시간도 갖고 또 아시안게임 이후부터 이제 는 좀 완벽하지 않은 몸 상태가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듣고 보니까 아프다,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지금 안세영 선수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까 지금? 무릎 인대 파열이거든요. 무릎 인대가 파열됐다는 얘기는 인대가 잘라졌다는 얘기죠. 이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는데 완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에 완치는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고질병으로 달고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치료에 집중하고 재활을 예. 하게 되면 당분간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지내다가 또 훈련량이 많아지거나 대회에 참가해서 집중적으로 특정 시간에 경기를 많이 뛰게 되면 또 아파지고 그러겠죠. 또 집중 치료하면 통증이 사라졌다가 예. 또 아파지고 이렇게 고질병으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선수라고 한다면은 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도 저마다 다 고질병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고도 이제 선수 생활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예. 이런 선수들의 이런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상에 대한 특별한 관리이거든요.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예. 이게 이제 이 협회로부터 연맹으로부터 이게 수용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늘 이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거죠. 그동안 안세영 선수를 놓고 배드민턴 여제 세계 최강 뭐 이런 표현만 흔히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뒤에는 부상의 문제 그리고 뭔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이런 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뒤늦게들 알은 겁니다. 지금 본인이 직접 얘기를 지금 하니까요. 배드민턴 협회가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상황의 중심에 서버렸는데요. 과거에도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더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수용 시사평론가 나와 계실 때 우선 첫 번째 거, 저 내용을 좀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돼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 과거 논란이 다시 재조명된다. 첫 번째가 선수보다 임원. 이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협회의 목적이 뭡니까? 협회의 목적은 선수 지원 관리와 그다음에 선수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원칙을 수호하는 것 딱 두 가지인데 보십시오. 이 지금 화면에서 나타났지만 지금 2018년 중국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을 가는데 선수는 6명 가는데 임원은 8명 갑니다. 근데 선수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이 임원들은 비즈니스석을 탑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임원이 그래 많이 갈 수도 있어요. 뭐 역할이 필요하고 그렇죠. 도움을 줘야 되고 뭐 해결할 게 많으면 갈 수 있어요. 갈수 그건 있어요. 이해하겠습니다. 8명. 선수 6에 임원 8명. 근데 선수들은 좁은 근데 선수들은 좌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임원들이 이코노미석에 앉아 잠시 선수들이 좀 편히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입장이 선수들 뒤바뀌었죠.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경기력을 위해서는 편한 자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그것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2017년 호주 대회 때는 임원진 5명이 갑니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근데 가보니까 전력상 우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귀국을 합니다. 근데 선수들이 예상을 뛰었고 우승을 해요. 금메달을 따요. 왜 간 겁니까? 그러니까 왜 간 겁니까? 그럼 아무도 이 시상식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윙크보이로 유명하죠. 이 국민적 스타가 2014년에 무려 1년의 도핑 테스트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협회 징계를 받습니다. 왜 징계를 받느냐? 그 협회 세계협회가 우리나라를 3번 방문해서 이 선수를 도핑하려고 그랬는데 이 이용대 선수에 대한 그 소재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도핑 테스트를 못 검사를 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번을 못 받으면은 세계협회가 여기에 대해서 1년 자격증제 중징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협회 실수라고 해서 3개월로 감경됐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공정성 원칙이 수호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1년 리우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그 정경은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그 전선에서 50%와 심사위원 평가 50% 들어갔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2018년에 한 번 있었는데 노메달을 땄어요. 아시안게임 노메달 땄습니다. 그런데 이 노메달을 따고도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20년 도쿄올림픽 때문에 선수 세대 교체를 강화하는 미명 아래 선수를 다 교체한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 결과 노메달이 된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그 협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지적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협회를 우리가 왜 공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느냐. 협회가 10년 동안 총 수입액을 받은 게 935억입니다. 자, 이 중에 국민 혈세라고 할 수 있죠. 체육진흥기금은 국민들이 낸 돈이니까 이게 4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40억 이상씩 투입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체 수입액의 거의 50% 가까운 거를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데 이 협회가 그렇게 말하자면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협회 수호 목적은 선수에 대한 지원 관리와 선수 선발에 대한 공정성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가 훼손된
협회를 과연 이게 우리가 그대로 용인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지금 한번 들여다볼 문제라고 봅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내용 한번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과거에 논란이 됐던 게 재조명되고 있는 건데 방금 설명드렸어요. 선수부다 임원 8명 비즈니스 좌석 이용. 선수들은 이코노미. 이거는 글쎄요. 그리고요. 이용대 선수에 대한 자격 정지. 도핑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행정차고가 있어서 검사를 못 받아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물론 이제 나중에 실수임이 이제 설명이 돼서 뭔가 좀 풀리긴 했다지만 이거는 협회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협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협회 선수 관련 이런 무슨 선수 선발내에서도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 선수 명단 3번을 수정했다. 첫 노메달 성적, 감독 코치진 경질. 뭐가 바뀌었군요, 자꾸. 성신 부이죠. 저는 저 국대 선발 과정에 대해서 또 지적을 더 하고 싶은데 예. 아까 전에 그 2021년 그 국민청원을 제기했던 선수가 정경은 선수입니다. 예. 그 선수가 2021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뭐냐면 대표 선수 선발 과정은 그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 선발 점수로만 해야 되는 게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건데 그게 50%고 이 심사위원 6명이 있는데 6명이 그 자기들만의 주관적 평가를 점수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때 근데 했어요. 그때 심사위원 6명 중에 3명이 지원자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겁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그러니까 그 뭔가 주관적 점수에도 뒤집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 선발전 성적은 9승 4패로 7등에 올랐는데 주관 점수가 포함되니까 갑자기 등수가 낮아지면서 탈락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협회가 뭐라고 했냐면 예. 이거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주관적 요소가 너무 크다는 얘기가 있으니 그거는 뭐 좀 조정하겠다고 한 다음에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90%랑 10% 그래서 주관적 요소를 여전히 남겨놨어요. 비율을 줄였지만 남겨놨다. 남겨뒀다. 그게 큰 게 왜냐면 선발전 포인트는 사실 그 선수들이 그 기량 차이가 국가대표가 될 정도면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을 때 지도자들이 개입해서 뭔가 주관적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선발 과정에서 아예 주관적 요소는 0%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뒤늦게들 알게 된 겁니다. 지금요. 워낙 아까 안세영 선수 스스로 얘기했어요. 본인이 뭔가 발언을 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지금 성과를 냈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니까 얘기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뭔가 반응이 좀 나왔죠?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는요.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 파악 그리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 필요성 검토해 줘. 그렇죠. 일단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도 있네요. 안세영 선수의 이 폭로 윤석열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언론에 설명해놨습니다. 최동호 평론가. 예. 지금 이 대표팀 감독이 김학균 감독이잖아요. 배드민턴 대표팀. 김학균 감독이 뭐 이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안세영 선수가 협회와 법정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을 좀 내놨는데 법정 싸움.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과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와 이게 같이 놓고 보면 앞으로 국제대회 협회 차원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뭐 참석을 하려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안세영 선수는 국가대표팀과 이제 함께 가기는 힘들다라고 이 전제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선수 생활은 이어가겠다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의 뜻은 앞으로는 국가대표가 아닌 이제 선수 개인 자격으로 국기대회에 참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만있어 봐요. 이게 보통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약간 혼동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나가는데 국가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다. 그렇게 일단 한 겁니까, 그거는?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제 대회가 개인 자격 대회가 있고 이제 국가대표 자격이 있죠. 만약에 월드컵 같은 경우다. 예. 참가 대상을 국가대표팀 어느 나라로 티오를 정하면은 국가대표가 돼야지 참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골프처럼 무슨 오픈 대회다라고 할 경우에는 선수 개개인이 다 참가하게 되는데 뭐 국가대표를 참가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뛰는 건 당연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미국에서 열리는 US 여자 오픈이다, US 오픈이다라고 하는데 국가대표를 우리가 거기 보내지는 않죠. 그렇죠. 그럼 국가대표가 아니라 개인 선수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배드민턴 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서 실제로 이용대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용대 선수 또 그 이전에도 남자 복식조에서 국제 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경우가 배드민턴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협회의 동의나 협조가 있어야지 실제로 가능하게 되겠죠. 만약에 협회가 안 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예. 이 필요한 조치들을 만약에 취해주지 않게 되면은 힘들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부분을 두고서 이 김학규 대표팀 감독이 이 대표팀이 아닌 이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부분, 특히 만약에 4년 뒤 올림픽에도 이 안세영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겠다고 한다면, 예. 근데 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올림픽인데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다. 예,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올림픽 헌장에는 이 올림픽을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개인의 경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이상과 현실의 차이이고요. 그리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이 각국 선수단의 자격은 예. 대한민국 정부가 이 선수단을 꾸려가지고 올림픽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 또 문화체육부가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IOC의 각국의 지부 그게 이제 국가별 올림픽위원회이거든요. 예. 대한올림픽위원회. 예. 대한올림픽위원회가 IOC의 그 국가별 지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지부에 등록된 선수 중에서는 이 선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 관계라는 근데 그게 거네요. 원칙인데 예. 현실적으로는 국가별의 경쟁이 돼버렸죠. 때문에 뭐 다툼의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꼭 끝까지 어떤 뭐 법정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배드민턴 협회도 예를 들어서 승소하더라도 얻는 것은 없는 상처뿐인 영광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안세영 선수와의 대화 협력 끝에서 그 글로벌 스타로 등극한 배드민턴 여자 선수 한 명을 예. 지원해주고 키워서 우리 품은 떠나더라도 마음껏 세계 무대 가가지고 활약을 해라. 예. 이런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변호사. 지금 안수영 선수가 뭐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지금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직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정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를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수면에 올라온 뭐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예상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국제 대회마다 예. 이 참여할 수 있는 선수의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어. 그 요건이 있고 그 규정이 있을 것인데 예. 그 규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대한 배드민턴 협회를 보면 여기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발 규정이 각 국제 대회마다 이 선발 규정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느냐는 다를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가 만약에 앞으로도 내가 뭔가 이 세계 대회에 참여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이제 다툼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부분을 논할 부분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과는 앞으로 뭐 함께하기 어렵다 얘기가 나오니까 처음에 이거 은퇴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반응이 나니까 안세영 선수가 그런 거 얘기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럼 뭡니까 하니까 개인 자격 출전이니까 약간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최동호 평론가께 아까도 잠시 이제 다른 이 평론가분들께 논평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협회에 논란됐던 장면도 몇 가지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큰 논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좀 뭐가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결과로 보면 변화가 있지는 않았죠. 일회성 댐질 처방으로 이 일회성 댐질 처방으로 일관되게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기 종목이나 이 배드민턴 같은 종목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예. 심사위원회 채점 기준이 50대 50에서 일부 수정돼 가지고 좀 비율이 좀 낮아졌다는 거죠. 10%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은 감독이나 협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선수를 뽑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국가대표로 선발돼가지고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간의 경기력 차이가 예.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 선수들끼리 결어가지고 이 경기 결과에다가 이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10% 정도 이 점수 심사위원회 주관적인 점수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예. 선수 선발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선수를 뽑겠다는 것 뜻이기 때문에 전혀 근본적으로는 이 배드민턴 협회의 협회 운영과 국가대표 선수 관리, 국가대표팀 운영에 관해서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개막 전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런데 예. 올림픽 끝나고 정상에 서서 얘기하겠다라고까지만 얘기한 것은 제가 보기엔 정말 어떤 그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한 어떤 그 복수극이라고 할까요? 마음에 받은 상처, 내가 성공해서 이 자리에 서고 난 다음에 다 얘기를 하겠다. 이 폭로나 이 발언의 의도는 예. 변해라 이거 아닙니까? 변해라. 그렇죠. 바꿔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최종 승리해서 금메달을 딴 뒤에 포효를 했잖아요. 굉장한 기쁨. 근데 그게 보니까요. 결국에는 분노의 금메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걸 이제서야 내가 얘기한다. 지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어줄 거다. 그리고 지금 후폭풍과 반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관련해서 최수영 평론가 글쎄 이제 안세영 선수가 지금 한국으로 오늘 귀국해서 내일쯤 한국 도착한다고 하죠. 그럼 아마 공항에서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있을 거고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 상황. 그래서 이제 진짜 원래 금메달 따면 금메달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안세영 선수의 귀국은 금메달이 아니라 협회 앞으로의 이 정말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는 그런 심각한 아마 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사실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아픈 곳은 도려내야 되고 사실은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의 존립 목적은 정말 선수들에 대한 지원 관리고 그다음 목적은 공정한 선수 선발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하지 못하는 협회라면 우리가 그렇게 1년에 40억씩 국민 혈세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시그널들, 신호가 우리가 왜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큰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잦은 사고들이 300여 건이 반복된다. 예. 그다음에 큰 사고가 온다. 이미 벌써 협회 쪽에 이런 작은 시그널들이 그동안 숱하게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심지어 이런 개량적으로 평가해야 될 경기 종목조차도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게끔 하는 것을 끝까지 꼼수처럼 유지했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은 회피할 수 없어 보이고 다만 저는 이제 하나 남은 것. 이걸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이제 동시에 감사하고 들여다볼 텐데 이게 또 말하자면 부처 이기주의와 협회 이기주의가 맞부딪히면은 오히려 이게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감사할 수 있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이 두 개의 협회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감사와 책임 규명을 해줘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배드민턴 얘기였습니다. 지금 뭔가 이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는가, 그동안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사태까지 이르는가, 이걸 일단 파악한 뒤에 대책과 방법을 논의해야겠죠. 다음도 역시 올림픽 관련 얘기인데요. 이번엔 양궁 대표팀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양궁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막 절로 미소를 짓습니다. 요즘에요. 뭐 일단 메달 숫자요. 뭐 이건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다 가져온 겁니다. 그냥 다. 뭐 워낙 탁월한 실력이니까요. 오늘 양궁 대표팀 귀국했습니다.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죠. 네, 뭐 항상 또 저희는 위협을 항상 당해왔습니다. 어쨌든 뭐 모든 각국의 나라 선수들이 한국이 가장 강하다는 걸 알고 한국에 맞게끔 다들 전략을 짜서 오다 보니까 언제나 저희는 디펜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위기들을 계속해서 겪어가다 보니까 뭐 슬기롭게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금메달 세대 무게는 목디스크 걸릴 것 같은데요. 그만큼 너무 행복한 무게예요. 양궁 확실히 분위기 다르네요. 뭐 지금 보면은요. 금메달 따고 성과를 낸 선수도 그렇지만요.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 못한 선수들도 지금 막 축하를 보내고 있어요. 본인들은 탈락했잖아요. 근데도 잘했다. 정말 축하한다. 막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잔치집이에요, 여기는요, 지금. 자, 그리고요,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뒤에 파리 현지에서 양궁은 왜 이렇게 잘합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 관련해서 좀 한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메달을 저 혼자 스스로 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협회장님께서 항상 계셨었고 늘 도움을 주시고 양궁이 어떻게 되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저희 협회에서 얼마나 선수들이 공정하게 누구나 다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누구나 다 이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협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아우러져 금메달 5개 다 이룬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와 그리고 우리 선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스태프의 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자, 저런 설명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우리 김우진 선수가 파리 현지에서 뭐 다른 나라 기자들한테도 질문을 받잖아요. 근데 대부분에 많이 나온 질문이 한국은 양궁에 이렇게 강합니까? 질문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 일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한국이 양궁을 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요, 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때부터 뭐 활을 잘 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우진 선수의 답변은 무슨 조선 고려시대를 얘기하십니까? 뭐 얘기는 안 하고 그건 생략을 하고요. 한국 양궁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습니다. 공정한 협회가 있고 모든 선수가 공정한 위치에서 경쟁을 합니다. 공정하게 뽑힙니다, 선수요. 이 얘기를 먼저 했고요. 하나 더 보죠. 그리고 이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궁협회 얘기를 합니다. 협회장님께서 양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고민을 해주셔서 한국 양궁이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지원이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아, 이거 보니까 또 앞에 배드민턴 협회하고 또 비교가 되는군요. 또 갑자기 여기서요 또. 자, 최동호 평론가. 일본 기자가 조선시대 고구려 때부터 활 잘 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 우리나라 많은 분들도, 국내에 계신 많은 분들도 우리 양궁 선수의 활약을 보고 우리는 혹시 그런 DNA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동안요. 근데 이제 이게 김우진 선수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 공정하고 투명한 협회의 운영 예. 그리고 엄격하고 원칙적인 국가대표 선발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원 속에 이루어진 과학화된 훈련 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과를 거두긴 주요 원인이고 예. 이 선수 자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일찍이 수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가끔마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외국인들한테 예. 야, 한국 왜 이렇게 활 잘 쏘냐 자신 있게 얘기해라. 우리는 너희들과 피가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피가 다르긴 한데 그게 양궁피냐라는 양궁피라는 거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일본 기자도 조금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해가지고 물어보는데 뭘 좀 들었어요. 예, 저 예. 기자는 지금. 자,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국사 시간에 예. 이 등장하는 용어 동이족이죠. 아. 동이족은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아. 그건 이제 중국에서 우리를 동이족으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이제 신궁이라고 불렸고요. 태조 이성계도 신궁이었고 정조도 활을 굉장히 잘 쏘는데 역대 조선의 임금 중에 활 잘 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특출난 사례뿐만이 아니라 예. 이 활은 조선시대 문물을 겸비한 이 선비의 필수 과목이었어요. 누구나 다 활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교양이라는 건 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대에 우리 가정 속에 뭐 배드민턴채나 이 골프채가 다 있듯이 선비의 집에는 다 활이 쏘지는 않더라도 활이 다 걸려 있었어요. 이것을 전란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만 활을 잘 쏜 게 아니라 여자들도 활을 잘 쐈습니다. 이건 무수히 많은 역사 기록 속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여자들도 활을 잘 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이순신 장군의 부인이었죠. 예. 활을 잘 쏴가지고 이순신 장군하고 내기로 활 쏘기 경쟁을 할 정도로. 부부가요? 예, 부부가. 이런 피가 조선 말기 그러니까 우리 뭐 19세기 말기까지 줄줄이 이어져 온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어떤 재능,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부분들이 바로 이 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DNA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이 한국 왜 이렇게 활 잘 쏴 물어보면 예. 자신감 있게 우리는 너희와 피가 달라 이렇게 대답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갑자기 활의 혈통에 대한 얘기를 아주 그냥 깊게 멀리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구려 법화에도 활 쏘는 장면 있죠? 말을 탄 채로 활 쏘는 장면 그런 그림까지 있었네요. 보니까요. 성시훈 부의장. 김우진 선수가 설명한 내용 중에 공정이라는 부분이 아주 강조가 됐습니다. 공정.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혈통도 있겠지만 일단 선발 과정 자체가 매우 공정합니다. 메달리스트이건 뭐 세계 랭킹 뭐 1위이건 뭐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관역에 뭐 세계 랭킹 1위라고 해서 관역이 뭐 더 큰 것도 아니고요. 더 가까운 데서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 뭐 부전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데요. 명목상으로는 3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 2차, 3차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부로 들여다보면 더 많습니다. 일단 1차에서 한 100여 명, 남녀 각각 100여 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 랭커들이 그래도 지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1차에서 64명을 선발하고 또 2차에서는 3바퀴를 돌립니다. 3바퀴를 돌려서 32명. 그 안에서 또 2번을 더 돌려서 또 20명으로 줄이고 그다음 또 3차로 가서 또 2바퀴 더 돌려서 12명. 8명 한 다음에 약간 오디션 같이 탈락을 시키는 거네요. 그래서 거의 6번, 6차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원래 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뭐 보고서 제출할 때 최종처럼 정말 최종 선발전을 해서 그걸 뚫고 나가야 정말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메달리스트이더라도 다음 만약에 내년 국가대표 선발할 때 김우진 선수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선발전을 그렇게 돼서 경쟁이 치열해서 삐끗하면 탈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여자 양궁 3관왕을 했던 안산 선수가 있었죠. 그래서 안산 선수 어디 갔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산 선수도 세계 랭킹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그 많은 과정 속에서 결국 탈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3관왕을 했던 몇 관왕을 했던 공정한 그 선발 방식을 거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협회 아까 김우진 선수가 협회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회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양궁협회는 그야말로 원래 그 회식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지위가 높아질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양궁협회가 딱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카드를 딱 주면서 마음껏 써 탄도 없어 그리고 그냥 가는. 근데 다른 협회들은 뭔가 뭐 먹어라, 누구 데리고 먹어라 이런 거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궁협회는 그야말로 정말 물심양면으로 다 지원을 해주되 간섭은 전혀 안 하는 선발 과정이나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선발 과정에 만약에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양궁협회의 선발전, 양궁 국가대표의 선발전에 주관적 요소가 들어간다. 저 선수는 활에 날아가는 각도가 아주 예술이야. 그러면서 약간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관적 요소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리고 협회가 그런 거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국 양궁의 지금 최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한 그 근저가 그 기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잘 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협회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뭐 협회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기 보면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 현대자그룹 회장이죠. 협회는 선수를 돕는 역할, 선수에게 가장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놨는데 1985년부터 약 40년을 후원해요. 40년. 국내 단인전 후원 최장 기간입니다. 그리고 개막식 전에 현재 도착해서 선수들 전용 훈련장, 휴게 공간 마련하고 일단 잘 쉬고 잘 적응해야 되니까 이런 거 다 마련해 주고요. 그다음에 경기 내내 선수들의 컨디션을 계속 체크하고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해줬다. 이러거든요. 최동호 평론가. 한 종목을 40년 전하는 건 사실 간단하지 않은데요. 간단하지는 않죠. 일단 약간의 그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단체는 이 재벌 그룹이 많이 이 회장 사람한테 또 운영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기원이 인위적으로 이게 조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88년 서울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를 하고 당시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군사정부에서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이 뭐 시설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최국의 그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고민 끝에 재벌 그룹 회장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당시에 저 대기업 이른바 대기업 총수 뭐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분배를 한 거죠. 책임을 지고 육성을 해가지고 종목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은 육성을 해라, 성과를 내라. 그래서 삼성은 레슬링 등등 그리고 현대는 이 양궁 등등 그때부터 맡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게 양궁의 인연이 시작이 된 건데. 일설에는 그 장소에 뒤에 뭐 안기 부장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안기 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성적까지 다 지정을 했다고 하니까. 예. 그런데 뭐 그런 배경 속에서 현대가 40년 동안 후원했다는 거. 더군다나 우리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뭐 축구나 야구 전 종목이 다 잡음이 있잖아요. 이 잡음 없이 갈등 없이 이 지원해 왔다는 거 이거 좀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는 정의선 회장의 얘기는 다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고 그렇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벌써부터
금메달 딴이 파리 올림픽 진행 중인데 다음 대회 준비 얘기를 꺼내요. 다음 올림픽 얘기를 벌써 했다죠? 준비 이거 얘기를 좀 하네요. 뭔가 이제 좀 슬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했대죠. 예, 그러니까 전 진심이었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이게 이번뿐만은 아니고 제가 그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에도 이 양궁협회가 준비한 이 선수들을 위한 그 특별한 휴게소 등등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뿐만은 아니고 더군다나 진심이었다고 느껴지는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선수들에게 좋은 환경 마련해 주는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현지로 날아가 가지고 선수들이 이용하는 그 음식과 현지 경기장 직접 걸어가서 이 걸음 횟수를 헤아려 가지고 선수들이 움직이는데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사전 답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한 거네요. 예, 이런 얘기는 과거에 뭐 우리가 뭐 이건희 회장을 모시는 어떤 무슨 부장이 뭐 사전에 무슨 뭐 걸음걸이를 했다. 맞췄다. 그런 거에만 들었던 건데 정혜성 회장이 그 정도로 신경 써서 선수들을 지원하고 각별히 아낌없이 도와줬다는 이런 게 뒤늦게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는 진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추인 부장이 잠깐 얘기하셨어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귀는 열고 몸은 움직여라. 이런 게 있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김우진 선수. 사실은 이게 꼭 양궁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선수들에게 약간의 뭐랄까요. 좀 이건 새겨들어라는 약간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런 얘기 좀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LA까지도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메달을 땄다고 해서 좀 젖어 있지 말고 뭐 어차피 시간은 흐릅니다. 그저 메달을 딴 순간은 되게 즐길 뿐 그 후에는 다시 운동선수로 돌아오면 됩니다. 젖었는데요. 해 뜨면 다시 마릅니다. 메달 땄다고 그거에 젖어 있는데 해 뜨면 다 말라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메달 딴 거 금방 잊어버리고 빨리 원래대로 해라. 이 말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김우진 선수 뭐 대단한 말을 남겼는데요. 근데요, 김우진 선수가 은메달 딴 미국 선수 있죠? 굉장히 앨리슨 선수, 유명한 선수인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한 얘기가 뭐 두고두고 화제가 되고 있어요.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둘이 이제 기자회견 정식적으로 하기 전에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서로 뭐 그냥 이렇게 동네 아저씨 얘기예요, 완전히. 아이가 몇 살이에요? 3.5살, 6개월 한 명, 2명인데 와우. 그러면서 이거 뭐 동네 아저씨들끼리 서로 아빠들끼리 거기에 몇 살이에요? 건강해요? 뭐 예방주사 뭐 맞았어요? 약간 이런 정도의 대화를 나눴다가 마이크 켜졌다니까 아이고 이러고 했는데 뭐 사고도 아닙니다. 저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최수용 평론가. 동네 아빠들 같은 대화를 했다고 또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두 선수 라이벌이지만 대화 밖에서는 굉장히 친한 모습이더군요. 그러니까 서로 저게 이제 고수의 품격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었어. 내가 최소한 이 선수한테 지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 두 사람이 김우진 선수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는 아마 메시와 호날두가 아닐까. 축구의 메시가 호날두가 양분하듯이 우리가 아마 양분 그러지 않을까 했더니 이 앨리슨 선수도 이렇게 화답합니다. 양궁 역사상 우리가 가장 위대한 듀오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2028년 LA 올림픽에서 또 만날 수도 있다. 누가 호날두고 메시입니까? 근데 그건 따져봐야 되겠죠. 은퇴할 때.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저렇게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우리가 저 한 마이크라고 그러는데 저런 상태에서 정말 아재 토크를 하고 그다음에 아빠 토크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저는 그래요. 저 여유와 품격은 정말 그 기량의 최고위에 오른 그 고수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공의 대화가 아닌가 싶고 2028년 LA 올림픽에서 저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모습도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 보세요. 저 사진 크게 좀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게 결승 직전에 선수 대기실 모습인데 김우진 선수하고 앨리스 선수가 마주보고 앉아 있네요. 근데 약간 뭔가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정신을 다지는 모습 같은가요? 김우진 선수는 많이 앞을 보고 있고 앨리스 선수는 TV 보고 있네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요거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문체부 장관하고 대한체육회장 관계가 조금 심상치 않은 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미 뭔가가 좀 있었어요. 일단 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 한계에 다다랐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 지원하는 이런 체계도
이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확실히 개편할 생각.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2016년 국정농단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 단체들을 제압할 때 썼던 방식입니다. 사실 체육회 지금 요새 얘기 들어보면 문체부를 상대로는 늘 자율성을 외치시는 것 같은데 회원 종목 단체나 지방 체육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에는 오히려 좀 반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문화예술체육계에 블랙리스트를 만들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가 필요하다. 올림픽 갔다 와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주동훈 평론가, 이거 올림픽 갔다 와서 문제 제기한다. 이거 국회에서 뭐 어떻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이제 갈등이나 이제 이런 문제라고 지금 보도는 돼 있는데 이제 예. 정확하게 짚으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의 문제입니다. 대한체육회 문제가 아니라 이기흥 회장이 통합체육회,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단체에서 통합체육회 예. 초대 회장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전 정부서부터 또 이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체육계에서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죠. 선수 인권 문제, 그리고 공부하지 않는 선수들의 문제. 그러면서 한국 스포츠 정책의 이 기조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트에서 생활체육으로, 두 번째는 때리지 말고 은퇴 선수들도 한창 전성기는 잠시다. 예. 인권 강조하고 공부를 시키는 학습권을 얘기했거든요. 이 기조가 한 10년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체육회장은 엘리트 체육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 생활체육도 대변을 해야지 되는데 이기흥 회장은 엘리트 스포츠 집단의 대변인으로서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마치 위축되고 공부시키면서 인권 다 보호하면서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를 길러내라는 얘기냐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조 속에서 이 체육회가 지난해에 뭐 스위스에다가 체육회의 그 로잔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겠다. 또는 본인의 삼선을 위해서 현재는 체육단체 수장들은 한 번만 더 연임을 할 수 있어요. 2회까지만 중임할 수 있거든요. 예. 3회까지도 본인이 대한체육회장 출마할 수 있게 체육회 개정을 추진해서 현재는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문체부가 승인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체부가 승인 못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개막 전에 한 번 또 그게 붙었었죠. 이런 게 사소하게 현상적으로는 드러나고 있지만 그 근본 기조에는 엘리트 체육을 대변하는 이기흥 회장이 엘리트 체육 살리기, 엘리트 체육 늘려라, 예산 늘려라. 그리고 도쿄올림픽 때에도 성적 나쁠 거다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 얘기의 그 속마음은 엘리트 스포츠에 이렇게 투자 아니면 성적 추락하니까 엘리트 스포츠 투자를 늘려라. 예. 이런 게 속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기조가 지금 이렇게 선수들이 금메달 11개까지 따고 있는데 파리올림픽 개막 전에도 금메달 5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둘 것이다. 목표가 5개였단 말이에요. 대한체육회장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속마음, 속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뭔가 좀 바라보는 지점과 생각이 다른데 이게 충돌이 좀 계속 있고 올림픽 끝난 다음에 뭐 얘기하겠다고 보니까 이게 또 뭐가 또 시작이 새롭게 되려나 봅니다.